현금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그거는 그냥 갖고 가셔라.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올랐다. 이거를 이번에도 뭐 계속 믿어야 되나. 들어가서 추격 매수 하는 것보단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시간이 할 고민을 먼저 하자. 맞는 것 같다. 단기적으로 누가 이렇게 잡아챘거나 아니면 힘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모신 분은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네.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커요. 근데 네. 지난번하고는 다르게 네. 상상외로, 그러니까 상상보다는 생각외로 네. 자꾸 센 쪽으로 변동성이 자꾸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올라가는데 불안한 측면을 가진 분도 있고 네.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올라갈 때 쫓아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치고는 조금 큰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뭐 아시지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9월 29일 정확히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 5조가 넘게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그렇죠. 일종의 이제 시장에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그래프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쁘다는 얘기가 뭐냐면 정배열 상태에 다 가고 있고 드디어 이제 60일도 밑에서 위로 돌파하고 근데 이제 위에 이제 120일인데 120일을 60일 돌파하면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시장은 항상 좀 이렇게 황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고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항상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시장 같으면은 뭐 두말할 여지 없이 그냥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서로 막 이렇게 엇갈려 있고 그다음에 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제 뭐 내일 정도 늦게 우리가 미국 중간 선거 결과 알 텐데 그것도 있고 CPI 있고 또 요새 미시간 이건 옛날엔 별로 따지지도 않더니 요새 하도 불안정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이 심리가 확 올라왔어요. 자꾸 미시간 자료를 예전엔 그냥 뭐 CPI 발표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이제 그것도 자꾸 무게가 실리면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 뭐 이건 이렇다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또 시장이 변동성을 주니까 이런 변동성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시장에서는 그냥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거 여러분들 아세요? 어렸을 때 우리 물찌개지는데 요즘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그 양쪽에 물초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고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초롱 두 개를 다 한쪽에다 걸 수는 없어요. 뭐 상황이 어떻게 되건 간에 이건 양쪽에 놓고선 그런 생각으로 시장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시장 분위기가 좀 묘해졌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전에는 이 중간 선거도 악재로 보는 그 뉴스들이 나왔는데 뭐 오늘 JP 모간인가요? 모건 스탠인가? 그쪽에서 나온 것처럼 이 중간 선거 때문에 랠리가 펼쳐질 것이다. 예, 미국 시장. 이런 식의 기사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 진짜 랠리가 일어난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지지만 동시에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최근에 1958년 이후로 중간 선거를 끝나고 나면 다 올랐다 이겁니다. 적어도 그렇죠. 10몇 프로 이상 이렇게 S&P 500 지난 데이터로는. 근데 이 평균값이라는 게 항상 평균값에 오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은 전례 없이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었다가 연준이 금리를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로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의문은 한쪽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너무 과거의 중간 선거에서 특히 이제 지금 같으면 민주당이 대통령을
갖고 있는데 상하원,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했을 경우에 주가가 제일 잘 간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변동성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의회에서 계속 뭐 반대할 테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시장은 더 안정적이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과거 수치로 참고를 해야 되지. 다만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각 정당별로 자기네들이 주로 이렇게 미는 그런 사업들이나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혜택을 받고 어떤 부분은 좀 진행되는데 조금 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진행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크게 별로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정치는 똑같은 건데 헌트 바이든이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면 헌트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지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한테 그 헌터 바이든에 대한 얘기를 내놔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거 안 내놓으면 야 우리 니네 전쟁 지원 못 하겠는데 이러고 나올 수도 헌트 바이든 일이 뭐예요? 그 아들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수완이 좋은 친구예요. 아들 중에서 큰 아들은 이제 뭐 죽었는데 그 둘째가 항상 사고 뭉치잖아요. 늘 사고 터지는데 가 있고 뭐 마약이니 뭐 여러 가지 추문에도 많이 추문에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이제 시장에서 그것까지는 뭐 건드릴 필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어떤 그 에너지 회사랑 뭐 어때서 이게 꼬여갖고 선거 때도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질렌스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지원해서 전쟁하고 뭐 이런 건데 만에 하나 그게 공화당이 되면 공화당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화당에서 내놔봐. 그때 바이든 아들이 뭔 짓을 한 건지 자세히 내놔봐.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권 바뀌면 특검하자 그러고 뭐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크라이나 정쟁도 묘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제 뇌피셜인데 이틀 전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평화회담을 놓지 말고 계속해라. 이게 되게 저는 희한하게 들렸어요. 그 얘기가. 요즘 그 루머죠. 네. 뭐 측근들끼리 푸틴하고 뭐 종전을 위한 뭐 특별 회의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뉴스들. 왜냐하면 만약에 예측대로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비 지원도 계속할 수 없고 또 우리 주식시장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IRA에 관한 것도 뭐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좀 손봐야 된다고 이러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각 주마다 자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달라지니까 우리로서는 제 생각엔 이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 우리는 그 IRA로부터 우리가 이제 받는 어려움은 일단 해소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그게 아마 그 어제 현대차가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마 이게 중간 선거에 뭔가 그 획기적인 그 모멘텀을 자동차에 줄 수 있는 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이 진짜 대단해요. 보면 뭐 그 옛날에 공화당에서 그 조지아주에서 이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좀 유예를 해줘야 된다. 공장도 짓고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현대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로비를 엄청 했다. 네, 가서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나라는 역시 이 좀 웃기지만 국가보다 기업이 진짜 사막에 떨어뜨려놔도 낙타를 구해서 타고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이구나 하는 걸 이제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대비해서 그런 전지 작업을 막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계속 갖고 간다면 우리가 요새 이제 계속 밀고 얘기했던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 뭐 인프라, 방산 이런 게 이제 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되면 저거부터 에너지 정책부터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인류를 위해서 친환경은 알겠는데 야 친환경 한다고 이렇게 다 막아놓고 왜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석유도 좀 쓰고 천연가스도 좀 쓰고 그리고 태양광도 하고. 왜 그러냐면 재생에너지를 안 하면 그럼 공화당도 핀치에 몰려요. 그러니까 뭐 텍사스 같은 데가 공화당 지역인데 그러니까 태양광 쫙 있는 데잖아요. 태양광 벌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미국에서 고용 인구가 한 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누가 함부로 나서가지고 재생에너지 안 해 뭐 이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이렇게 왔던 그런 재생에너지 쪽 섹터가 자꾸 이제 이렇게 일이 빠른 스피드로 못 갈 수 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거에 때문에 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텍스 카시를 못 받는 현대차 같은 입장에서 보면 또 돌파구가 하나가 찾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가 있어서 꼭 좋다 이렇게는 말 못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섹터들의 그 희비가 엇갈리는 건 시장에서 일어나겠지만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올랐다. 이거를 이번에도 뭐 계속 믿어야 되나. 근데 이제 이런 역대급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금리를 올리는데 경기 침체 없이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이미 연준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통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인플레이션 그 잡는 컨트롤하는 시기를 놓친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뒤늦게 나타나서 지금 이제 막 가파르게 올리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파월 의장이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중간 선거 끝나고는 파월 입장도 조금 달라질 거다. 근데 달라지는 거를 대비해서 파월 의장 얘기를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피벗은 아니지만 스텝다운을 하되 그렇게 되면 최종 그 목표치 그 더스티네이션 레이트가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 전체로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다만 경기 침체를 충격적으로 주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그 최근에 한 달 이상, 한 달 넘게 오른 게 수급 때문에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줘서 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그럼 왜 샀을까? 그러면 뭐 환율도 뭐 이제 조금 꺾였는데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국에서 돈이 이제 빠져서 이머징 시장 안에서 한국이 점수를 좀 많이 받았고 또 아시지만 TSMC보다는 삼성전자를 사는 쪽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한 건데 그럼 과연 이게 얼마까지 지속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지수들이 시장에 나타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기대감들로 오르고는 있는데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연준은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 네. 항상 이렇게 오를만 하면은 찬물을 끼얹었던 최근에 그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거에 첫 번째 문제가 아니면 자산 가격의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의 하락 없이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니까 첫 번째 부동산 이거 잡아야 되고 두 번째 금융자산에서 주식시장이니까 이거 사실 주식투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주가가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런 연준 입장에서 보면 주가도 좀 많이 안 올라야 인플레이션 잡는데 좋은 거는 그거는 뭐 가장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럼 우리가 뭐 나머지 있는 현금 조금 있는 것까지 장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 이 들어가서 다 사야 되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한 30% 정도 현금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그거는 그냥 갖고 가셔라. 그 지금 우리가 진짜 크게 물린 분은 3,300부터 물려가지고 여태 주식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이 좀 좋아져서 그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로 지금은 만족하셔도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두 가지 우리가 가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쉬지 않고 그냥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내가 30% 현금 갖고 있다 아쉽지 않냐? 그러면 그게 이제는 가네 라고 안심했을 때 그냥 쫓아가서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산다. 근데 그거를 하기도 전에 다시 꺾였다 그러면 그런 시장에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만 있고 주식이 전혀 없는 계좌들이라면 그러면 사놔야 되지만 계좌에 주식보다 현금보다 주식이 훨씬 많은데, 다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말로는 리밸런싱 이렇게 얘기하는데 리밸런싱 잘 못해요.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주식 70, 현금 30이 있었는데 지금 한 10%가 올랐어요. 그럼 얘가 지금 70이 아니에요. 그걸 다시 70을 줄여야 돼요. 그게 리밸런싱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70, 30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가가 올랐다면 그만큼을 덜어내야 되는데, 대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제 시작인데 뭘 덜어.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지금 시작인데 뭘 덜어 하다가 자꾸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경험했으면 이제는 정상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구조를 짰는데 리밸런싱, 그 기관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 이제 연기금 맨날 욕하지만 판다고. 딱 자기네가 정한 거에 넘어가면 그만큼 줄여내잖아요. 근데 개인도 지금은 오히려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맞추기 3대7로 현금과 주식을 맞추면 그 다음에 어떤 충격적인 뭐가 시장에 한번 나타나도 되게 편하게 우리가 투자를 다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 이렇게 주가가 이제 빠질 때가 됐는데 하고 이렇게 좀 물량을 팔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또 오르네? 네. 보니까 다음날 또 오르네? 그러니까 이게 초조해지는 거라. 네. 그러니까 들고 있는 현금, 그리고 확보한 현금을 좀 더 비싼 가격에 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그 얘기에 기준점을 못 잡으시길래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아주 전능한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주로 이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파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너무 올라서. 그럼 너무 오른 기준이 뭡니까? 너무 오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시지 말고 잘 가는 2차 전지든 뭐든 이게 5일 이동 평균선하고 이격이 있잖아요. 이격이 10% 이상 벌어지면 그때부터 좀 워닝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 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15%까지 넘어갔다 이러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다만 그랬다가 이게 5일에 붙어서 다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N자형인데 거기서 많이 속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면 분할 매도 하시라. 일부분만. 그리고 우리가 이 증권사 HTS에 보면 맨날 10일선 나오는데 저는 뭐 10일선은 어디다 쓰는 건지 잘 모르는데 이게 파동선입니다. 그러니까 2주 아니에요. 10일이라는 게 2주 아닙니까? 그렇죠. 2주의 파동선의 슬로프가 죽으면 약간 위험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누가 이렇게 잡아챘거나 아니면 힘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이 꺾어서 내려가면서 일부 부분 매도, 파동선의 슬로프가 죽으면 2차 매도, 20일이 깨지면 그냥 다 매도. 그러면 편하게 이거를 하실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그 뒤에서 돌아서 다시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5일선을 통과할 때부터 거꾸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든 건데 그런 기준 하나도 없이 그냥 느낌으로 많이 나무 불안한데 좀 팔아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려요. 거의 다 맞았다. 그런 기준이 과거에 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은 매일 우리가 다른 시장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멀리 본 게 맞아요. 항상 멀리 본 게 맞아요. 근데 시장을 매일 새로운 시장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을 계속 못 지키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40년 동안 증권업계에서 만났던 뭐 슈퍼개미라든지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딴 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칙을 기가 막히게 지켜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원칙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막 역배열이 돼서 막 쭉쭉쭉 떨어지는데도 아니야 올라갈 거야. 아 그거는 바람이고 상황이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역배열일 땐 절대로 사지 마세요. 역배열일 땐 그건 사봤자 고생만 합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아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참고로 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특히 이제 수급 같은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요새는 장이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택했잖아요. 주력으로. 그러니까 그게 좋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거 가지신 분들은 뭐 그런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좀 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말하자면 네이버 카카오 그래서 합성어가 자주 만들어져서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화당은 약간 스탠스가 다르니까 민주당이랑.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원형해 오면 그 동안에 이제 낙폭 과대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제 생각인데 그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빨리 올라가는 게 훨씬 낫다. 그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바뀌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원칙을 지킨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서도 이제 계속 우리 당주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현금 30%는 일단 끝까지 들고 가자. 이것을 사용할 때의 기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언급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환율이 얼마까지 떨어지면 뭐 우리나라는 뭐 수출주도 국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한쪽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보면 뭐 얘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엔 이 시장에 사단이 나기 시작한 게 자이언트 스텝을 연준이 계속해서 뛰면서 이 일이 벌어진 거고 결국은 이제 다음 달에 50이냐 75냐인데 50bp 쪽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그거에 너무 현혹될 게 없다. 예를 들어서 75bp 아니고 50bp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결국은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가지고 갈 거냐의 문제고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다. 근데 시장의 반응 중에 우리가 이제 매일 제가 체크해 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10년 만기 국채금리 아니에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어제 4.22예요. 어제 4.22 올랐어요. 4.22. 그다음에 그러니까 환율은 떨어지는데 얘는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되는 지표 때문에 더 헷갈려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주 심플하게 하나만 정해 보면 10년 만기랑 연준의 기준금리하고의 오차가 그러니까 연준이 이번에 이제 올려서 3.75에서 4% 뭐 이렇게 얘기하면 4%니까 얼마 전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4%면 뭐 10년물이랑 거의 이제 다 왔네? 아니다 이거죠. 10년물이 또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 하다가 어느 날 같아져요. 근데 같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의 작은 코스트를 얘기하는 10년물 수익률하고 연준 기준금리가 같은데 그 다음에 연준이 왜 금리를 올려요?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갑자기. 그럼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가만히 생각해봐도 연준은 거기까지.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더 올린다면 이건 거의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그게 같아지는 거.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과거에도 그랬을 때 S&P 500의 저점이 거의 비슷하게 형성됐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하루 이틀 사흘 뭐 요런 거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멀리 봤을 때 그 두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국내에서 마지막 주가는 누가 만드냐면 개미가 만들어요. 이게 주시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주가는 개미가 만든다. 그러니까 싸게 쌀 때 매도하고 비싸지면 다시 사는. 그래서 막 달라붙어서 그거를 딱 사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제 거기다 판다. 그래서 마지막 가격은 개미가 만든다. 근데 그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고객 예탁금이 50조 이하로 떨어져 갖고 뭐 다 떠나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어디서 정기예금 금리 많이 준다 그러면 거기 가서 지금 줄 서야지. 지금 이 판에 주시장에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객 예탁금은 후행적 요소예요. 다만 주식시장의 수요를 대신하는 대표적인 걸로 고객 예탁금밖에 사실은 쓸 게 없으니까 자꾸 고객 예탁금을 얘기를 하는데 주가 한 2주만 올라보십시오. 고객 예탁금 늘어나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있던 돈인지 그냥 확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객 예탁금이 줄은 것도 줄은 거지만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신용융자 잔고라는 거는 이건 제한된 기간밖에 못 버티는 물량이에요. 그러면 증시의 바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그 아프지만 그게 털려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흐름을 보면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금 잔고가 30% 밑으로 떨어져야 우리가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30% 이상이에요. 요새 조금 하니까 또 이게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었죠.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량적으로 우리가 수요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해 이제 털 사람 다 털어야 바닥 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털 사람 다 턴다는 게 뭐냐면 가장 약한 물량부터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직 신용도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용은 어떤 충격이 딱 가해지면 막 그 영화관에 불난 것처럼 그냥 비싼 걸 한꺼번에 막 몰려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시장이 나빠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저는 이런 거죠. 뭐 2200 밑으로 또 한 번 시장이 그런 거를 요구받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근데 지금 여기서 또 걸려 있으면 그때 너무 힘들다. 그 힘든 거 하나. 두 번째, 타이밍을 완전히 놓쳐가지고 그다음부터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 우리가 잘 지나면 그 다음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으로 가면서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것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반도체주는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그러면 그럼 지금 사서 지금부터 슬슬 사모아야지. 사서 날라야 된다. 뭐 맞는 얘기기도 해요. 맞는 얘기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올라온 거를 삼성전자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래서 들어가서 추격 매수 하는 것보단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시간이 탈 고민을 먼저 하자. 맞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중국에서 나온 자금도 있고 또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내년에 축소하지 않겠다고 한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런 게 또 점수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3나노 문제 이런 거 뭐 까보니까 뭐 TSMC 별거 아니네 이런 이제 거 뭐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의 점수를 좀 더 받는 외국인들한테 그런 게 이제 적용됐으니까 뭐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을 돌려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산다면 삼성전자를 빼놓고 살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된 실질적인 경기 침체의 지수들하고 시장이 싸울 때 그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넘길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거를 한번 나는 그거 넘길 준비가 다 돼 있다 하는 분은 뭐 지금 돈 다 동원해서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난 그때 뭐 2200을 위협받고 그 밑으로 내려가도 그거 좀 견디면 되지. 난 자신 있어.
이러신 분은 뭐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이런 하락의 끝물에서 한번 그거를 당한 게 너무 힘이 들고 아파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일종의 현금을 그냥 갖고 계시고 나머지도 매일 오르니까 요즘 같은 추세면 이제 뭐 이게 그 중간선거나 CPI 발표 기준으로 어떻게 외국인들 스탠스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냥 그거는 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인슈런스다, 보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투자보다는 지금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